네, 신학터치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댓글 설명을 하느라고 제가 본격적인 주제를 얘기를 못 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8월과 7월과 8월의 하이라이트죠. 단기 선교입니다. 자, 오늘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본인들의 경험도 얘기를 해보고요. 장기 경험도 얘기를 해보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좀 토론을 좀 해보고요. 우리 오늘 이 단기 선교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부 고발자 한 명을 모셨습니다. 조나단 선교사라고요. 그는 단기 선교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이 단기 선교의 안과 밖의 이야기를 다 전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우리 단기 선교 다들 한 번씩 가보셨나요? 예, 저는 가봤는데 한국에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다들 가보셨죠? 저는 태백에 한번 가봤어요. 국내 단기 선교를 해서 태백으로. 파리가 없더라고요. 모기도 없고. 그게 정말 좋았어요. 자, 이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우리 그랑조님이 참 2부에 오셨습니다. 제가 설명도 안 했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 단기 선교 가면 뭐가 기억나요? 하면은 팔이 없던 거, 목이 없던 거, 이런 거 기억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저기 조나단 따라서 인도 갔었는데 음식이 맛있었으는 기억이 많이 나요. 오. 근데 뭐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뭐 기억나는 것도 많이 있긴 한데 뭐 대부분의 단기 선교가 그렇게 단기 선교를 빙자한 여행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단기 선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국내 단기 선교는 굉장히 빡센데 막 진짜 거의 극기 훈련이요? 극기 훈련 수준. 거의 극기 훈련 수준이에요. 그죠?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사형리 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전도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국내 선교는 관광하고 먹자 시간이 빠지니까 그럼 먹으러 좀 안 다니잖아요. 빡세게 그냥 맛집이랑 그런 거안 관광지를 안 다니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빡세요. 그쵸. 그때 작두님 단기 선교 가가지고 왜 남해 초상 나가지고 거기에 완전 상주 대신 가고 너무 울어가지고 사람들이 상주냐고. 아니 상주 그러니까 너무 이 손님이 그러니까 자식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 할아버지가 90이 넘어 96세인가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참석을 해준 거죠 거기에. 그랬는데 이제 내 개인적인 서러움으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이도 이렇게 하고 혹시 첩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오해받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결론은 이거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극기 훈련이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로 나가면 여행이 되고. 네, 맞아요. 네. 우리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토픽이 우리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교는 극기 훈련이 아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극기 훈련처럼 시키는 교회들이 좀 많이 있죠. 그쵸. 가기 전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단기 선교를 안 가봐서 근데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단기 선교 준비를 하는데 뭐 되게 많더라고요. 뭐 돌아가면서 금식도 돌아가면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 이게 그리고 그냥 옵션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티도 맞춰야 되고 그렇죠. 티도 맞춰야 되고 또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자비로 가는 거잖아요. 회비도 싸지 않아요. 회비도 안 싸. 회비도 안 싸. 이것저것 다 하려면 한 돈 30만 원 들어요. 그러면 국내는 그렇죠. 국내는. 좀 더 들어.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그렇고 막 돌아가면서 금식기도 하고 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또 한 번 모여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또 각자 또 맡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각자 맡은 거 있으니까 또 따로 준비하고 막 이래서 거의 단기 선교 가기 2주 전부터 올로 거기다가 모든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가 갔다 왔는데 2박 3일인가 갔다 왔거든요. 그 아침서부터. 그 새벽 2시에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때까지 못 씻고 있대요. 그러니까 샤워실이 하나인데 거기 모든 스태프들이 맞아. 가서 샤워를 해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다 보니까 뭐 새벽 2시까지 아직도 못 씻고 있다 그래서 씻지 말고 자라고 그러긴 했는데 일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힘들어서 저길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저는 네. 하면서 그 힘든 그런 걸 하면서 저는 나 혼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렇게 일부러 고난을 이렇게 겪으면서 왜 뭐 그 하나님이 왜 뭐 고난 속에서 같이 함께 하시고 뭐 이래서 이런 걸 일부러 하나보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부러 이런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고 극기훈련처럼 프로그램을 짜나보다. 그래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예. 근데 그 국내의 단기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이 나이 든 사람은 거기 가서 반만 하다 와요. 씻지도 못해. 왜냐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대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그쵸. 부엌에서. 네. 그러니까 그 문 밖에 나가버리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청년들 단기 선교 가면 꼭 집사님들을 몇 명이 따라가죠. 그렇죠. 밥 해주고. 네, 맞아요. 밥 해줘야 되니까. 그분들은 선교 사형리에 사자도 못 꺼내고 그렇죠. 밥만 밥만 짓다가 하다가. 식모로 갔다가 네. 오죠. 진짜. 그래서 뭐가 기억나요? 그럼 밥 지었던 거, 설거지한 거, 그거만 기억나시죠? 기억이 없어요. 네. 진짜 한두 번이 아니야.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막 초청 받잖아요. 이제 이렇게 요번에 밥을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 공동체에서 다음에는 다음 공동체에서 와요. 자기네 따라오라고. 스카우트가? 아, 아이고. 그렇구나. 그리고 애들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극기훈련으로 단기 선교로 극기훈련으로 좀 바꾸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사역자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잖아요. 근데 사역자들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교회에서는요, 성경 공부나 강의를 위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역자들은 이 단기 선교를 관계의 용광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 안에 어려운 미션을 주고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주일을 가지만 가기 위해서는 보통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 같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관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역자들은. 근데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가서도 계속 싸우고 갔다 와서 다시 안 보던데. 그러니까 아니야. 사역자들이 담당 사역자들이 보통 붙잖아요. 담당 사역자들이 좀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은 이제 의도와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어느 시점에서 싸우게 되면 자기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조언을 주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 해소에 대한 문제들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신입이나 좀 금방 들어오신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잘 모르면 그걸 이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해결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팀이 좀 망가지고 팀이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걸 이제 초전 박살이 나가지고 회복도 안 되고 더 상황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보통 사역이 끝나죠. 그러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하는 단기 선교 지금 마틴이 네. 갔죠. 단기 선교를 저 멀리 땅끝마을. 땅끝마을까지 해남. 갔다 오고 해남. 막 그러고 있는데 아마 지금도 우리 카톡 하니까 아주 그냥 고생길이 고생하시고 직살나게 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선교가 과연 효과적인 것들이 있는지 저는 이제 사실은 그래요. 네네. 단기 선교라면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조나가 얘기한 것처럼 하면 가기 전에 있는 이 팀원들의 단합이나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힘든 거 안에서 서로 좀 알아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극기훈련처럼 만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기 선교를 계획할 때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외도 마찬가지인데
이 단기 선교를 어떤 관점으로 기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기획하는 기획자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교회가 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여름이나 겨울에 배치시켜 놓고 그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적 자원과 재정을 투입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거를 하냐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는 거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담당 부서의 목회자들이 왜 그것을 하냐는 거죠. 그 의도가 중요해요. 그 의도가 보통은 첫 번째는 교회 성장과 관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운동을 해야 돼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으쌰으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으쌰으쌰를 하는 거가 가장 효과가 좋은 게 뭐냐면 단기 선교를 같이 가는 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걸 이제 교회에서는 영적으로든 뭐 말씀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 개개인을 어떤 제자 훈련하는 거를 그 하나의 텀을 두고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를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뭐 가까운 데로 간다 그러면은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볍지 않아요. 주일날 뭐 한번 예배 한번 나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그 결정 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임하는 자세도 좀 남다르고,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이 사람을 제자 훈련도 하고 성역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관계 훈련도 하고 종합적인 패키지 상품으로서의 어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그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 단기 선교를 하려고 하는 이 사역자들은 의도를 자신들이 분명히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없는 거네요. 그거는 조금 덜하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그 사역지에 대해서 이해함이나 그것이 보통은 충분히 이해돼서 가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 선교가 생겨나게 된 이제 이 시점을 보면요, 이게 단기 선교에 대한 역사를 쭉 공부하다 보면은 단기 선교라는 게 개인의,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과 선교지의 도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축을 같이 잡으면서 두 가지의 절충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한쪽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의 사역을 위해서 그 단기 선교를 오는 사람들의 어떤 훈련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훈련 때문에 또 선교 사역지의 어떤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성과들에 대한 문제들을 또 이게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근데 이제 해외 단기 선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돼 있어요. 그렇죠. 거의 90% 정도 의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팀이 나가서 사역을 잘하고 뭔가 이제 이 사역을 잘하고 돌아오는 거냐 아니냐는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어레인징을 해놓고 사역을 계획해 놓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리고 주로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언어가 안 되니까 일단은. 그쵸.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 중에 뭐 몇몇 사람은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간 사람들의 관계 훈련을 주로 많이 하고요. 단기 선교 가면서 기대하는 게 있고요. 갔다 와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뭘 기대하고 가세요? 단기 선교 할 때? 이 부분을 좀 얘기를 좀 네, 해야 요거를 돼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 갔다 오셨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긴 상황에서 지금 좀 보면은 너무 좀 압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이런 압박과 이런 푸시와 진짜 문자 보내는 게 좀 약간 단기 선교 가자고 하는 게 약간은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테러 수준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억지로 갔다 오죠. 억지로- 기대한 게 없었다? 그냥 거의 뭐 억지로 이제 얘기해야 되고, 성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교는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약간 단기 선교 지금 기간이 교회가 지금 단기 선교 기간이니까 지금 약간은 지금 팀원들하고는 좀 이제 거리를 좀 일부러 좀 두는 상황이에요. 9월 달부터 다음 주부터는 좀 나가겠는데 이런 그런 뭐 푸시나 그런 압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한 가지가 또 터져요. 단기 선교 가는 그 기간에. 최근에는 이제 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었고 해서 이런저런 사건이 좀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별다른 기대 안 하셨다. 저는 뭐 그러면- 별다른 기대는 안 하고 너무 좀 일이 너무 많이 터지고 갈등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억지로 가는 그 청년들이 많다. 그런 거죠? 예, 억지로 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좀 기대하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맞아. 나 그거 기대하고 갔었어. 그렇죠. 그거죠. 내가 영혼 한 명 더 살리겠다.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에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선교,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뭐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하나님-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일할 통해서 것이다. 일하시는 거, 그 선교지에서 아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저는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뭐 여기 선교사님 계셔서 좀 그렇지만 저는 선교지는 전쟁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서 거기서 뭐 하나님의 위대하심인지 뭔지 그거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는 네. 중간고사 같은 느낌? 중간고사 같은 느낌. 예, 내가 예. 어디까지 하나 체크하는 예, 느낌.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섞여 있을 때 모르는데 막상 선교지 딱 가보면 아, 나 여기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느낌? 예, 뭐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좀 나를 좀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느낌 정도. 예. 지금 기대는 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직접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에 내가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궁금한 거 그거예요. 선교사님은 단기 선교 오는 사람들한테 뭘 기대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싸우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기사. 싸우지 말아라. 아니. 와 사이좋게 지내라. 밥 좀 잘 먹어라.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오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정확한 기대감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단기 선교를 이제 선교지에 오게 되면은 자기가 왜 선교지에 오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전반적인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신칭의 교리 우리가 부흥에 대한 이런 분들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단기 선교로 오게 되면은 결국은 단기 선교라는 것은 개인의 훈련, 그 다음에 개인의 신앙에 대한 어떤 체크, 그 다음에 개인의 신앙에 대한 어떤 더 진보,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어떤 행사?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거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본인 개인에게도 전반적으로 길게 신앙생활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보는 관점이고 저는요. 그다음에 선교지에도 그렇게 좋은 유익이 없다고 보는 관점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약간 신앙적으로 네. 이렇게 좀 성숙한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꼭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서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한 상태에서 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사역자의 몫인데 그 사역자들도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과 훈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선교지로 오게 된다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게 가장 뭐 이상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전에 그랑조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가라고 푸시를 한다며 본인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계속 교회에서 문자 오고 가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면 예 숫자를 채워야 그게 되거든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는 의도가 사역자들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팀 안에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으로서 그 단기 선교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역자의 그러니까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그 원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는 단기 선교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 훈련인 교인의 거죠. 내적 성장이네. 그렇죠. 네. 내실을 다지는 네. 거니까 응. 외부적인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단기 선교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내가 선교사가 된 것 마냥. 네. 그러니까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다시는 단기 선교 안 가. 아니면 단기 선교는 필요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것만 보고 왔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뭐 발전이나 그런 거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나는 꼭 선교사가 될 거다. 이쪽으로 또 비전을 가질 수도 있고. 지사님은 뭐 갔다 와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제 해외로 단기 선교 갈 때는, 어떤 점이 있었냐면, 서로 이렇게 다 깊이 알지를 못하잖아요. 깊이 알지를 못하는데, 왜 표면적으로는 다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사람들이 인품이 좋다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전혀 부딪히고 다 양보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실제로 거기를 갔더니요. 실제로 거기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공안한테 이제 잡혀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네, 안 되는 데 잡히잖아요, 가서 중국에서. 전해가지고 공안한테 다 잡혀갔어요. 잡혀가고 나머지가 동굴에 갇혀 있었어요. 동굴에 갇혀 있는데 이제 거기서 거기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여권을 뺏기면 그때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오신 목사님이 구속이 돼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 그 지역에 또 거기 그 지하교회 목사님도 구속돼가지고 뭐 계속 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외지인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갇혀 있으면서 우리는 말이 잘 안 되니까 조선족 이제 중간에서 하는 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공안들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본색?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태평하게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여기서 죽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울고 막 이러는데 하루 종일 굶어요. 거기서 굶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자신의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전쟁이 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누가 의도해서 일어난 건 아니었었고 근데 그거를 겪으면서 나중에 이제 잘 얘기가 돼서 풀려났거든요. 풀려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뭐 종교적으로 신앙심이 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의 그런 유치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드러나고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런 피드백 하면서 더 친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그래서 좋았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아는 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저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조난도 여기 있지만 그 단기 선교지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공안한테 잡혀서 중국에서 공안에 잡혀서 고생하고 그럴 건 무용담처럼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거기서 내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얼마나 전파를 했는가. 전파를 하기는요 우리가 도리어 배워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야. 그거를 왜 거기까지 가서 돈 내고 고생하면서 배우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대잖아. 그러니까 교회 입장이고 그거는. 뭐 배워갖고 왔고 국내에서 단기 선교 갔을 때는 주로 이렇게 미자립 교회로 가거든요. 미자립 교회를 가다 보니까 거긴 다 할머니들만 계시고 애들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거의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인들 가서 이제 뭐 하는 그런 단기 선교. 그러니까 저는 저기 이제 좀 넘어가가지고 단기선교 역사는 아까 조나단이 살짝 얘기했어요. 사실 요거는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하면서 아니면 교회에서 훈련을 하면서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단기선교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선교지 분들을 도와주는 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훈련의 일종이 선교지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굳이 선교라고 붙여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할머니들 도와주는 거를 왜 거기 가서 하냐고요. 근데 저는 말 잠깐 자르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곳보다 더 좋은 지역을 가면 그런 말들이 별로 없는데 맞아. 좀 이렇게 낙후되고 못 사는 나라 가면 뭐 갔다 와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는 안 먹던 애가 거기 가서 막 맞아. 잘 먹었다.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는 뭐 여기 한국에 있었을 때는 맨날 병 달고 다니는 애가 그 인도까지 가서는 그 흙탕물을 먹었는데도 배탈이 안 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간증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축하해주고 좋아해주고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단기 선교 그러니까 선교는 그 지역과 그 지역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나의 인생의 어떤 기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마냥 네, 저희가 이제 그럼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역사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 아까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게 선교단체 훈련에 아니면 교회 훈련에 이 연장선상에 단기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예, 단기 선교 역사를 보면 의외로 18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독일에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모라비안 선교 운동은 특히 현대적인 단기 선교의 효시로 보여주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선교를 위해 수많은 소규모 그룹을 만들었고 전 교인들이 선교 자원으로서 동력화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선교는 장기 사역만 하는 선교사뿐 아니라 특정한 전문직 훈련을 받은 평신도가 단기 선교 사역의 필요성에 이제 즉각적으로 동원되어지는 체계. 그러니까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렇게 됐고 19세기 들어와서는 이제 청조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디언 선교 운동이 이제 영미에서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 이제 교회 각성 운동과 갱생, 이제 부흥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자원적 선교 운동을 좀 일으켜서 현대적 의미의 수많은 선교 단체들의 그 탄생의 효시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선교지의 사역의 시급성과 엄청난 선교 과제는 단기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지금까지 서구 선교 기간에 있었던 단기 선교사의 전통을 유지케 했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단기 선교가 굉장히 길고 그 지금 선교가 한 18세기에 그런 선교랑 비슷하긴 한데 18세기나 19세기가 훨씬 더 좀 뭐라 그러지 본질에 더 접근을 강한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단기 선교의 역사를 좀 다뤄볼 때 두 가지 부분을 꼭 다뤄봐야 돼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떤 식으로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모형을 제시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다는 거를 해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현대의 지금의 모습의 이 단기 선교를 만들어낸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필두로한 예수전도단 플러스 많은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오늘날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 근대의 복음주의권 안에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 두 부분을 좀 살펴봐야지 오늘날 선교가 왜 이런 모양을 띠게 되는지를 전편적인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선교인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독일 사람들, 독일의 이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무교회주의자랑 비슷해요. 그래서 조직도 없었고 안에 그 계급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진젠도르베짝이라고 그 사람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을 이끌었는데 따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검색해 보시면 이제 내용들을 쭉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특이점이 뭐냐면요. 이미 18세기 때요. 성교적 교회 모델을 제시했는데 어떤 식으로 됐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섬에 노예 섬에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노예가 돼서 그 섬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거기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직종이라는 게 자기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사용해서 타국으로 가는 거야. 그걸 이제 오늘날은 비즈니스 선교나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이미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파송하는 교회에서 전문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그들을 후원하고 재정의 후원들을 대고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요. 진젠도르백작이 이 사람이 이제 이 모라비안 교도 운동을 이끌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구두수종공 할아버지였어요. 그 사람은 그냥 평신도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앞에 나와 설교하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설교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막거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진젠도르백작이 그거를 뭐 시기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많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도 설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오늘날에 봐도 굉장히 혁신적인 이 교회의 공동체 방식을 제시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늘날의 선교단체를 있게끔 만든 역사적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개인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한번 요 사람들만 가지고도 한번 1시간 동안 얘기해 볼 만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질문은 그게 있어요. 저희가 질문은 뭐냐면 이분들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네. 후세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는 200년도 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SVM 운동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흥을 다룰 때 한번 아니죠. 부흥이 아니라 어디서 캠퍼스 아니 선교단체 한번 다룰 때 우리 기억나시나요? 선교단체 CCC랑 예수운동 다룰 때 SVM 운동 다뤘었죠.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그 스튜던트 발렌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무브먼트가 미국에서 일어나게끔 했던 운동력이 뭐냐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 때문이었어요. 이어지고 거기서 다시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는 미국의 어떤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평가. 이게 됐느냐는 거예요. 재평가가 됐냐? 그러니까 그게 다른 선교단체의 시초가 된 거는 알겠는데 네. 자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람이 그 노예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을 수 있었느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 선교지에 의사가 필요해서 의사가 나는 거기 가겠어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의 운동이 저는 좋은 운동을 생각하고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평가가 여기서 평가라는 건 선교가 됐느냐는 거예요. 됐으니까 지금까지 그거를 하지 아니요.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와 이 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건주의라고 하는 운동이 왜 발현됐냐면요. 차가운 교리적 가르침만 만발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교리가 단순히 교리로만 그쳐야 되는 게 아니라 교리와 삶이 일치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됐던 게 모라비안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배우지만 그것이 삶과 이 괴리를 갖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삶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잘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와 성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교회사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교단이 에너지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제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선교 운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했지만
그 사역이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대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선교 정신들이 이어가지만 지금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있어요. 독일에. 있는데 교세도 굉장히 적고 약하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 조나단 얘기하는 거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18세기면 300년 가까이 전인데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선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 선교적 교회라는 말 들어보신 거 몇 년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선교적 교회라는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건넌 번들어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냐면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정말 커다란 교회에 있는 몇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요. 당신들 한 명 한 명이 밖에 나가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운동은 지금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던 건데 사실은 저는 근데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게 아니라 선교의 비전이 별로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선교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가 퍼지는 건데 하나님의 도가 퍼지는 거로만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선교가 그 주 목적이 아니라요. 경건주의 운동의 연장선상 안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말씀을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실제로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관점에서의 선교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과 의무가 아니라요.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주의 운동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에 가는 거는 선교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임을 내 몸소 실천함으로 해서 내가 기독교인 것을 옆으로 퍼지게 하려고 간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을 보고 우리 네네. 초기 교회에서 제 한 행동 보니까 크리스찬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됐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그것도 선교로 생각하고 한 거 아닌가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은 천주교나 기타 예를 들어서 제세례파들이나 우리가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요. 제세례파들이나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이 사람들의 선교를 가장 많이 방해했던 집단들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기존 교단들이었어요. 왜냐 기존 교단들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거든요. 왜냐면 무교주의자들에 가깝고 기존의 교단이나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니까 그 이단으로 판명을 하고 이단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는 법 위를 초월하잖아요. 그 사람들 죽일 수 있다고요. 화형시켜버리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 그 사역에 대한 성과들이나 그런 것들을 논하기에는 그런 이제 그 독일이라고 하는 것,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제세례파들이나 아나바프티스트들이나 이런 침례를 주장하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 기존 천주교나 우리 개혁주의자들조차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교단의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선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적 발현에 있어서의 그것을 그냥 평가해 주는 거야.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정신을 이어받아서 SVM 운동이 나오고, SVM 운동을 이어받아서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게 되고. 네, 그럼 선교단체 얘기를 좀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선교와 관계되어 있는 실제 운동을 했던 거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이제 거기에 이어받은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단체. 선교단체들이 이제 단기선교의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현대죠. 됐는데. 현대의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후에 말하는 거예요? 네, 그 40년. 이후에 20세기 들어와서의 네. 이제 선교단체들이 주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장기 선교는 어떤 식으로 태동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단기 선교를 이해하려면 단기 선교라는 게 해외로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고 선교단체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게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교통수단의 발달 아닌가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선교사만 따로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따로 파송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자기도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교통수단의 발달인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비행기를 개인이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야. 그것이 처음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겪지 않은 미국이죠. 내전을 겪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본토에서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부유한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 미국에서부터 그 단기 선교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그 단기 선교사라는 게 멕시코, 칠레, 그다음에 브라질 이쪽 그러니까 남미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사실은요. 비행기를 타고.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고 그것을 이제 프로그램화 시키고 구조화 시켜서 정착시킨 데가 어디냐면 YM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다가 심고 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전 세계에 수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지부에다가 이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어떤 이제 이 시대의 어떤 부흥으로 만든 단체가 누구냐면 예수전도단이라고 봐야죠. 네. YM.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네. 우리가 단기 선교 얘기를 하려면 역사를 좀 짚어봐야 된다고 네네. 했는데 저는 사실은 약간 의문점이 있는 게 YM이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의 이제 영어 이름이 YM인데 YM이 그 단기 선교를 한 게 그게 뭐 중요도가 있나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단기 선교에 대한 토론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에 이런 식의 문화가 생긴 거는 최근 한 40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개인이 외국으로 나가서 일정 기간 나가서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고 체험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거 돌아오는 이런 식의 것들을 이제 한 4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40년밖에 안 된 거다. 한국은 더 적죠. 왜냐하면 이게 여행 자율화가 된 게 90년대니까. 90년대 넘어서란 말이에요. 아예 비자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초창기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단기 선교사라는 단기 선교를 가는 게 보편화. 제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갔던 데가 95년도인가요? 96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한 2000년대 들어서 보편화된 거죠. 그냥 이제 조나단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역사를 얘기하는 이유는 역사가 정말 더럽게 짧다.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비판하기에는 너무 역사가 짧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도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야 되냐면 그런 이 교통수단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로 나가는 아웃리치라고 하나요? 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생겨나게 된 거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사실은 그것이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DTS라고 하는 그 제자훈련 프로그램 안에 반을 그걸로 채우는 거예요. 보세요. DTS 프로그램이 총 6개월 과정인데요. 3개월은 렉처가 있고요. 강의가 있고 3개월은 현지에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로 짰을까요? 그게 경건주의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경건주의 운동이 말씀을 배우고 그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주의 운동의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DTS 훈련이 뭐냐면 그 경건주의 운동의 연장성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3개월 동안 이제 합숙하면서 배우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현장에 가서 3개월 동안 자기가 배운 말씀과 관계와 훈련과 사역 이런 것들을 실제로 3개월 동안 또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의 어떤 그 지부들이 생기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것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전도단의 영향이 가장 커요. 예수전도단이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 선교를 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게 2000년대 1990년
90년대 말이었죠. 그렇죠. 그때부터 2000년대 초에 들어와서 이제 한 15년, 한 20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교회,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를 가기 시작한 지가 20년 안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선교 유형이라고 인터넷에 정리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보고서는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웹사이트에서는 세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크게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현지 선교사랑 연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세 개 카테고리로 요거 그 단기 선교를 나눴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분통이 터지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전문성 유무는 전문가가 가느냐 일반인이 가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면 의료인이 가거나 뭐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가거나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이 가서 거기 현지에서 교육을 하거나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단기 선교는 몸으로 하는 거죠. 가서 집을 지어주거나 수해 복구를 해주거나 지집 복구를 해주거나. 이거로 봤을 때 여기 예수님의 예전 하나도 안 들어가요. 경건운동의 일환으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선교사님과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요즘에는 다 연계가 되는데 옛날에는 연계 없이 혼자 단독 선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역사와 관계돼 있어요. 초기에는 한국 선교사가 여행 자유가 없으니까 아예 현지에 선교사가 없으니까 컨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완전히 가서 부딪히면서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1세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까지 갔으니까 제가 지금 보통 한 2세대 이상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나갔을 때가 80년대니까 제가 나갔을 때가 2000년도니까 보통 이 2세대쯤으로 제가 분류가 돼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에 지금 파송 선교사가 2만 정도의 가정이 파송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도시든 없는 도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연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겠죠? 지금은. 그래요. 네. 이 마지막 요 목적에 대한 분류를 보시면 제가 분통 터진 이유를 알 거예요. 목적 1번이 뭐냐면 순수 복음 전파. 자, 순수 복음 전파를 위한 단기 선교가 있다. 그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아닌 단기 선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려고 단기 선교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선교사 후보생의 훈련을 위한 단기 선교. 이게 아까 조나단이 얘기했던 훈련의 연장선의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분통 터지는 얘기인데 정탐을 위한 단기 선교. 뭔 정탐? 여리고성 정탐하듯이,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하듯이 여기 딱 보고 여기 딱 교회 세우면 좋을까 안 좋을까 한번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 혹시 그 땅 밟기 같은 거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이슬람 지역에 우리가 들어가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실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조사 같은 그렇죠. 개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한다는 거죠. 땅밟기랑은 다른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조나단이 들으면 또 분통 터질 수도 있는데 장기 선교사 지원. 이게 왜 분통 터지냐면요, 1번과 4번 말고는 저는 성경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에 벌써 터를 잡고 힘들게 선교하시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단기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선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고 교육을 한다는 게, 그 복음 전파랑 거기 계신 선교사님 지원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뭐가 필요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저는 이게 단기 선교를 가는 분들이 좀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뭐 흔하게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회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회심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갔을 때는 제가 겪은 단기 선교는 이 지역에 교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거를 그 어떤 물리적인 어떤 동력을 이용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하세요. 막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솔직히. 예. 그리고 그 안에서는 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워낙에 작고, 그래요. 교회가 있는지 모르고, 목사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아, 여기 이 지역에 이런 교회가 있고, 거기 사역하시는 분은 이런 목사님이구나. 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단기 선교를 가서 내가 누군가를 회심을 하고 뭔가를 이뤄내겠다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자체를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러지? 자리를 깔아주는 정도? 판을 깔아주고 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그때 혹시라도 몇 명이라도 교회를 찾아오면 그렇죠. 예. 그분들에 대한 이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렇죠. 거기까지지. 뭐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거라는 거는 조금 잘못된 교육이나 잘못된 개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도 우리 내불고발자이자 전문가인 우리 조나단에게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단기 선교는 왜 가는 건가요? 목적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쩔 수 없이 개인의 훈련과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단기 선교의 프로그램들이 짜지면서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사역과 현지 사역은 약간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분위기인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한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선교지의 현장을 중시하는 걸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이제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시점. 과도기라는 시점이니까 처음에는 이게 처음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뭐든지 다 신기하고 개인이 희생하고 그다음 뭔가 개인이 많이 희생했으니까 그 개인에게 뭔가 유익이 많이 돌아가도록 판을 짜주는 게 이게 상도에 맞는 거라고. 맞아요. 그 너무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우리의 사역만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직장인이 1년에 휴가 며칠 낼 수 있겠어요. 그거 희생해서 오는 건데 그 우리 사역만 이렇게 위해서 뭔가 스케줄을 다 짜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개인에게 유익하도록 좀 스케줄을 그 팀에게 맞게끔 짜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의 훈련과 개인의 어떤 도전, 개인의 변화, 개인의 회심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는 관점에 있어서의 단기 선교의 프로그램을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짜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모든 나라의 모든 웬만한 도시애들은 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선교지의 사역이 유익하고 뭔가 선교지의 사역이 그 팀을 통해서 뭔가 임팩트하게 뭔가 사역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에 뭔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 단기 선교 프로그램들이 변화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단회적으로 가면은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필리핀 가고 내년에는 캄보디아 가고 내후년에는 인도 가고 다음에는 저기 아프리카도 한번 가보고 멀리. 세계 일주하는 거죠. 네. 그럼 본인에게는 굉장히 좋겠죠. 유익하죠. 왜냐하면 매년 다른 곳을 갈 수 있으니까 본인은 여행 플러스 선교도 되고 경험도 쌓고 많은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전 세계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좋잖아요. 예, 그 개인에겐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딱 정해서 한 이제 선교지를 정해서 어떤 선교사와 프로젝트를 연계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4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좀 단기 선교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훈련이나 영적인 훈련이나 그런 것의 연장선이었던 단기 선교가 결국에는
그 현지 선교사님이 더 주가 되고 네. 이쪽에서 훈련의 연장선인 거는 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식의 이제 선교로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10가정이 파송되면요. 몇 가정이 그 파송된 선교지에서 사역을 정착하고 그 사역이가 예를 들어서 그 첫 선교지로 파송이 되잖아요. 거기서 사역을 세팅하고 정착해서 장기 선교사로 거기서 10년, 20년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세팅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가정이나 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10가정 중에 10가정 중에. 한 가정. 10%? 저는 좀 더 줘서 한 4가정? 40%? 아, 전 2가정 정도. 자, 보세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한 가정 파송하려면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준비를 하고 교단에서 조건을 갖춘 다음에 가족끼리 컨테이너 박스로 짐을 싸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짐을 싸서요. 그 선교지에 가요. 그럼 거기 가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시작하려면 그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통 그렇게 파송되는 사람이 30 중반에서 40 그 사이에 가요.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거든요. 그렇게 가면 10가정이 파송되면요. 첫 안식년을 지내기 전까지 우선 3년 안에요. 우선은 6가정이 돌아가요. 아싸 40%? 통계로. 그러니까 파송을 했어요. 첫 3년이 지나기 전에 6가정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첫 안식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40%가 남았잖아요. 그 중에 반이 사역지를 옮기든지 돌아가든지 결정돼요. 그럼 결국은 장기 선교사,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들은 2가정 정도가 되는 거예요. 통계치로 보면. 그런데 첫 안식년을 지나고 나서도 거기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사역을 세팅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사역이 일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교회적인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버티고 앉아서 거기 사는 게 선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역을 실제로 이루고 그 현지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1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한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통계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선교지에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단기 선교로 또 개인의 돈, 또 교회 공적 자금까지 이제 투입하면서 이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교가 원래 비효율적인 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선교는 좀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그 조나단의 말은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 있게 바뀌자. 그렇죠. 응. 왜냐하면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선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교사는 의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갑은 누구겠어요? 파송교회죠. 파송교회. 오는 그 교회죠. 교회가 갑이고 결정권은 갑이 갖고 있고 선교사는 의리기 때문에. 내가 인도 갔을 때는 저기가 갑이던데. 아니 근데 문제는 우린 지금 갑이 되려고 그래요. 문제는 지금 이제 교회들이나 뭐 선교단체들이나 효율성을 이제 잡지 않고 이제 비효율성을 그냥 네. 계속 이제 붙드는 것이 그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뭐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비효율성으로 가는 그런 데도 좀 많더라고요. 변하는 걸 싫어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표하는 것과 현지 선교사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페인에 있었을 때 그 한국 선교사님과 그 한국에서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조나단하고 지금 교회 오빠하고 인도에서 겪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가 겪어진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됐고 그리고
각자 솔직하게 뭘 원하는지를 톡 까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그거는 못 주고 이거는 우리가 해볼게. 이거를 좀 사전에 조율이 됐으면 좋을 텐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처럼 이렇게 노방전도나 이런 걸 하려면 시청에 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허가 받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노방전도를 할 때 춤을 출 거면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되고 노래를 하고 다른 허가를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노방전도를 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서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선교사가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하루 만에 나오지를 않아요. 하루 만에 나오지 않고 최소 일주일. 그러니까 최소 일주일에서 막 그 이상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이거 할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막 오디오 팀 오고 뭐 댄싱 팀 오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이 선교사가 못 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막 이런 압박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하루 했어요. 이 또 선교사 말 안 듣고 가서 했어요. 그래서 경찰 오고 막 선교사 무능력해지고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사전에 이거를 우리가 할 거니까 이거를 위한 세팅을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지? 모르는 거죠. 선교지가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댄싱 팀에 갈 거고 이렇게 뭐뭐를 할 거다.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광장이나 이런 것이 있냐. 그러면 그 선교사가 있긴 있는데 사전에 저기를 받아야 되니까 못할 수도 있다거나 허가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다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하네요. 원래 그거 준비할 때 그거를 다 선교사님이랑 서로 주고 받는데 메일을. 근데 그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한다고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노방전도를 안 하고. 네, 노방전도는 안 하고. 네.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그러니까 수가 그게 안 있다는 된 거죠. 거예요. 디테일하게 안 된 거죠. 네. 저는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저는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 현지 선교사님이랑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랑 이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는 처음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행착오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그 뭐 의료봉사 했을 때 얘기를 좀 하면 결국에는 조나단이 갑질을 하고 조나단이 해달라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잘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 해에 갔을 때는 잘 맞춰서 했죠. 그러니까는 뭐 그 의료팀한테 오는 사람들의 인원이라든가 가는 장소라든가 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너무 의료진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잘 되긴 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단기 선교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조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현지 선교사님의 현지 상황에 맞춰주게 되는 것. 그래야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찌누님 얘기한 것처럼 그쪽과 계속 연락을 하고 그쪽의 상황과 그쪽의 나라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고 그렇게 다 조사를 해서 가야지 그깟 댄스팀을 2달 동안 연습을 하면 뭐 할 거고 맞아. 찬양을 할 때 화음을 넣으면 뭐 할 거고 사형리를 중국어로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그러니까 스페인에 있으면서 한국 팀이 와서 일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 팀이랑 같이 일을 해봤는데 뭐 워낙에 큰 선교단체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춤추고 난리를 치든 어쨌든 간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왜 한국 팀이 와서 왜 그랬지? 그러고 보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 그게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 않고요. 그 사람 자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쪽 리더가 그렇게 잘못한 안 거예요. 해. 그게 대놓고 매뉴얼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는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7월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기 선교는 현지 선교사님의 좀 범폭적으로 의존되어 있거든요. 일정도 그렇고 왜냐하면 처음 가는 지역에 당장 휴지 한 장도 사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디가 어딘지 알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과 사역을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그 사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사원역이나 계획을 짜놓고 그 사역이 진행되는 중간에서 팀이 들어와서 같이 하고 빠져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그 재량과 리더십과 사역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좀 말이 좀 길어져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을 텐데 우리가 요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는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단기 선교 갔다 오셔가지고 조금씩 좀 댓글에다가 올려주셔서 저희가 또 애프터 서비스 잘하는 신앙 터치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중간에 이제 좋은 질문이나로 나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단기 선교에 대한 얘기들이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내부 고발자는 고발하기 별로 없지만 우리 그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단기 여러분들 선교를 선교사들의 뒷이야기 뭐 듣고 싶은 거 없으세요? 네, 내부 고발을 좀 하려고. 사실은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를 가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거 진짜 궁금해요. 네, 저도 지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해도 도움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는요. 사역이라는 게 꼭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사역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상호작용을 최대치로 늘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게 선교지에는 유익해요. 근데 문제는 무언가를 예를 들어서 팀이 2주 동안 와요. 그럼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왁작지껄하게 잔치집처럼 돼요. 근데 선교사가 사역의 전체적인 5년, 10년의 전략을 짜놓지 않으면 그냥 2주간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야. 끝나고 연계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 2주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2주가 팀이 오려면 투입되는 10명이 온다고 쳐요. 그럼 비행기값 100만 원씩 계산하고 또 체류비랑 사역비랑 계산하면 1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명이 가면은 거의 얼마예요? 1,5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돈과 그 사람들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총 합산하면은 이건 뭐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의 재정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건비랑 계산하면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결과적인 측면에서 무언가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 현지 선교사님의 역량과 단기 선교의 그 성공은 이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현지의 선교사님이 거의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팀이 좋고 팀이 뭘 나쁘고 하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팀이 뭘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획을 갖고 있고 전략을 갖고 있고 사역이 현장에 있으면 어느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계시켜가지고 그 다음 사역으로 이어가게 하고 무엇인가 유익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야. 한국 선교사들. 왜 안 될까요? 계획이 없어서겠죠. 그냥 그 선교사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것도 있죠. 각자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그거를- 한국 사람만큼요 권위자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꼭 가지 말라는데 가는 애들이 있어. 아, 그 정도는 애교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 외국 단기 선교 오는 친구들인데 진짜 말 안 들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해. 근데 하여튼 한국 사람들 잘해요. 잘하는데 통계치로 봐도 객관적으로 잘해요. 근데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현지 선교사님의 사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10명 중에 끝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결국 연계나 그런 것들 안
아니. 그게 아니고 2명 남으신 분들도 자기의 뚜렷한 어떤 장기 프로젝트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꽂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잘 봐요.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이 충분히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자원이 들어오잖아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남의 사역에 가서 뛰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또 미워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되게 비판적이고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단기 선교는 100% 성공적인데 그 성공적이려면 결국에는 현지 선교사의 선교 현장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절대로 성공적이지 않은 나쁜 단기 선교는 없는 거네요. 결국에는 현지 선교사님의 역량에 따르면.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팀이 사실은 온다 할지라도요. 그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단기 선교 후기 모집합니다. 단기 선교에 대한 질문. 그 조나단한테 내부 고발자가 대준다고 했으니까요. 혹시 선교사들에 대한 어떤 뒷이야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물어보시면 저희가 AS 시간 좀 가져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고요. 질문이 너무 많으면 다 답변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온선에서 좀 답변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단기 선교 지금 요거 단기 선교지에서 밤에 잠만 자고 듣는 분들 네, 돌아오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듣는 선교사님들 힘내시고요. 그쪽에서 좀 선교지가 사역이 잘 자리 잡혀서 모든 단기 선교 오는 팀들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앙터치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